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화창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청와대의 김호란 방역기획관 임명이 논란입니다. 청와대가 방역과 백신을 더욱더 힘을 싣겠다라는 풀이가 지배적이긴 한데, 문제는 이 김호란 방역기획관, 방역과 백신을 총괄해야 할 담당자인데, 김호준 씨 뉴스공장에 50번 넘게 인터뷰를 하면서 백신 도입 서두를 필요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백신 도입 필요 없다던 사람을 방역기획관으로 앉힌 청와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과연 이 논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김호란 방역기획관 임명이 뜨거운 논란입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에서도 다루고 있고 잠시 후에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신문 일면들부터 함께 하시죠. 먼저 중앙일보부터 보겠습니다. 백신 급하지 않다던 김호란 발탁에 의료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야당의 반박이 당연한 거고 의료계조차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발언이 잦았다. 또 비과학적 발언이 잦았다라는 비판이 의료계에서 나왔습니다. 청와대의 방역기획안, 특히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해서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코로나19 전국 때 발언을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였다라고 이 김호란 교수의 발탁 과정을 설명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신 급하지 않다. 과연 코로나19에 대한 이해 어떤 지점에서 높였다는 걸까요? 잠시 후에 이 뜨거운 논란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4번 넘게 오라고 해도 안 가다가 돌연 스스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수원지검의 조사를 8시간가량 받았다고 하는데, 자, 4차례 소환에 불응하다가 왜 갑자기 스스로 자진 나선 걸까요? 불구속 기소 기류에 해명까지 나섰다고 하는데, 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스스로 이 출두가 차기 검찰총장 임명이 임박한 분위기를 의식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 해석도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74년의 곁을 지킨 필립공의 별세 8일 만에 장례식이 이루어졌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홀로 앉아서 남편의 운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립공의 장례식장 풍경과 관련해서 이 운구차가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필립공이 생전에 손수 이 랜드로버 차량, 오래된 랜드로버 차량을 연구차로 개조했다라고 합니다. 뭔가 독특한 필립공의 운구차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연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부, 김수경 한신대 교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 국민 여러분 2.9% 남짓입니다. 3%도 채 안 됩니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의 백신 접종률입니다. 그마저도 백신이 부족해서 과연 대통령이 약속했던 11월에 대국민 집단 면역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 청와대가 방역기획관에 이분을 임명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그 방역기획관은 백신이 급하지 않다라고 김어준 씨 방송 중에서 얘기를 해온 터라 논란은 더욱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진짜 이게 사람 사는 사회라는 걸 느껴요. 정말 살 것 같아요.
한국은 그렇게 급하지 않고 자, 느림보 접종, 지지부지 백신이라는 수식어들, 오늘 백신 접종을 다룬 조간신문들의 표현들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한 풍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노마스크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공공장소와 실외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다 백신 덕분입니다. 자, 이스라엘 청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이렇게 잔디밭과 실내 테라스 카페 등에서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 장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리를 걷는 이스라엘 국민들, 마스크를 쓴 분들도 있지만 경제가 지금 살아난 듯한 느낌도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당연히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제도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의 인터뷰도 한번 준비가 됐는데요. 자, 부럽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웃과 이웃에 대한 표정과 이렇게 사람 사는 예의와 그게 느껴지니까 진짜 이게 사람 사는 사회라는 걸 느껴요. 또 예전 같으면 제가 이렇게 이제 차에다가 마스크를 두고 미처 안 쓰면 막 사람들이 범죄인 취급하고 막 피해가고 그랬는데 정말 살 것 같아요. 이 몇 나라는 지금이라도 제가 티켓을 사가지고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어요. 자,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함께 보시죠. 어제자 기준으로 2.91%, 이스라엘 61.73, 전 세계 접종률 거의 1위입니다. 영국 48.16, 칠레 40.09, 미국 38.71, 독일 18.98, 대한민국은 2.91. 접종 속도도 이렇게 늦는데 문제는 접종 속도가 우리처럼 늦은 일본의 경우 주말 사이에 전체 인구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했다라는 일본 총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애석하게도 아직 우리나라 국민이 충분히 맞을 만한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백신도 그마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91. 부러운데 미국은요. 한 번 백신 맞고 두 번 백신 맞고 세 번째까지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3차 접종, 파이자, 모더나 백신이 각광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이 혈전 부작용 가능성 때문이죠. 화이자, 모더나 백신 등 자국에 수급하겠다. 우선적으로 미국이요. 자, 세 번째까지 접종시키겠다. 부스터샷까지 공식화했습니다. 이 두 번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백신 부족한 나라에 좀 팔기도 하고 그래야죠. 세 번째까지 맞춘다. 파이자와 모더나 6억 회분 미국이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 과연 대한민국의 파이자와 모더나를 이거 잘 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건 제가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전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코로나 현황입니다. 이 가운데 청와대가 방역기획관에 김호란 교수를 임명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설명 들어보시죠. 김호란 신임 방역기획관은 예방의학 전문가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드라이브스루 방식 등 방역 대책 마련과 국민들의 코로나19 이해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방역기획관실의 첫 비서관으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와대의 칭찬이었습니다. 이 김호란 교수가 논란인 이유는 바로 이 같은 발언들 때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국은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고 화이자 거 해놨는데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면 이거를 물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또 가격도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가장 비싼 축에 들어가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거는 한 4달러 정도밖에 안 하는데 화이자, 모더나는 이제 훨씬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자, 김수경 교수님,
지금 방금 들은 김호란 교수의 발언은 지난해 11월 김호준 씨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파이자 백신 뭐 그렇게 구매 서두를 필요 없다. 근데 지금 이분이 방역기획관에 임명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작년 11월 같으면은 지금 전 세계가 백신 확보 전쟁에 막 뛰어들 때거든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고 지금 전 인구의 한 61%가 이제 백신을 접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노력을 했냐면 한때는 인구의 10%나 확진을 받을 만큼 정말 그 방역 실패국이었어요. 하지만 백신을 확보할 때 임상 일상 할 때부터 벌써 백신 확보 그 제약사에게 접촉해가지고 백신 확보하고 비용도 굉장히 비싸게 주고 웃돈을 줘서라도 반드시 백신을 구하라. 거기에 이제 공작기관인 모사드까지 막 투입돼서 정말 백신을 구하려고 정말 무척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백신 접종률 전 세계 1위로 마스크를 벗는 첫 번째 국가가 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백신이 거의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백신이 게임 체인저였던 거죠. 이 지금 상황의 경제도 다 활성화하고 사람들에게 훨씬 더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건 백신이었는데 지금 물론 방역기획관이라는 것을 청와대에 둬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청와대에 두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가장 급한 게 백신이거든요. 방역은 이미 질병청에서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백신이 가장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그 백신 수급에 가장 힘을 써야 할 그 자리가 마련된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백신은 천천히 구해도 된다.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맞아서 부작용이 다 검증될 때까지는 기다려도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던 저 김호란 교수가 그 자리에 간다면 과연 지금 상황을 바꿀 만한 어떤 혁신적인 안이 겠느냐. 결국은 정부의 그러한 여태까지의 실패들을 방어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좀 역할에 그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통 윤태곤 실장님. 청와대의 인사는 메시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자, 그럼 이건 어떤 메시지로 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방역기획관이라는 자리에 신설한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김호란이라는 전문가를 그 자리에 앉힌 거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방역기획관에 신설한 거는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지금 청와대에서 말씀하신 대로 백신 문제가 제일 시급했는데 사실 지난해 연말에서 올 초에 이제 우리가 늦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게 뭐 어떻게 됐느냐, 왜 늦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말들이 좀 엇갈렸어요. 청와대 내 TF가 있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김상조 정책실장이 그 TF를 이제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김상조 실장 전 정책실장 경제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뭐 장악력이라든지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 그리고 청와대 사실 의사가 이미 있어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도 예방의학자거든요. 이진석 실장의 역할이 어땠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백신이 급하고 거기다가 이번 선거 이후에 보면은 뭐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뭐 독자적으로 뭘 해보겠다, 부산시에서도 뭘 하겠다, 또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하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이제 장악력을 높일 필요성을 느꼈다. 그런 것인데 그 부분도 이렇게 보면 하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하고의 그 위계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상하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정은경 청장은 차관급입니다. 이제 방역기획관은 비서관이라고 하니까 이제 1급이죠. 차관이 더 높죠. 하지만 또 청와대 자리가 또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 방역기획관에 누구를 앉혔느냐의 문제인데 김호란 기획관의 이력만 보면은 흠잡을 데가 없죠. 뭐 정말로 훈련을 받고 그 위치에서 오랫동안 갈고 닦은 예방의학 전문가인데 최근에 한 1년 동안 이분이 약간 어떤 좀 정파성을 띠게 된 것 아닌가라는 부분 때문에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오히려 조금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 것인가 그 부분. 자, 이제 청와대에서 방역기획관을 앉혔으면은 이분은 전체적인 일도 해야 되고 청와대에서 아까 기대한 대로 그간 1년 동안에 국민들한테 이해도를 높였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많이 잡고 얼굴 나가야 돼요. 저분의 역할은. 근데 정파성 있다라고 하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거거든요. 방역기획관을 앉혔는데 저분이 이제 책상에만 앉아가지고 국민들이나 언론하고 이제 만약에 뭐
접촉을 안 한다면 그 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게 과제일 것 같아요. 자, 백신이 급하지 않다라는 김호란 교수를 방역기획관에 앉힌 것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기 교수의 다른 발언들도 이 정파성,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환자들을 봐도 중국에서 오신 한국인에 의해서 2차 감염, 3차 감염이 일어났지. 중국에서 온 중국인에 의해서 2차 감염, 3차 감염이 일어나는 환자가 없거든요. 이게 8.15 말이 맞죠? 그렇죠. 그때 찾지 못한 무증상 환자들이 또 상당히 있을 것이다. 예방접종을 먼저 해서 이런저런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거는 해주는 나라한테 우리가 고마운 거지. 우리가 직접 하고 싶지는 별로 않은 거죠. 자, 박정하 대변인, 네. 야당에서는 지금 김호란 교수의 내정, 발탁을 두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작년 2월부터 54차례나 이제 출연을 해서 정부에 굉장히 유리한 발언들을 해왔다는 것이 야당의 시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김호란 교수, 김호란 기획관의 발언들을 보면 논란이 됐던 때에 늘 정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제 중국 입국자와 관련한 발언, 8.15 집회와 관련한 발언, 그다음에 백신과 관련한 발언 등등이 있어서 야당으로서는 과연 방역기획관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야당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이전에 과연 지금 우리 정부는, 우리 청와대는 백신,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가 진작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리는 대통령이 겸직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총리가 겸직을 했었어야 되는데 대통령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가을에 모더나과의 CEO와 통화한 이후에 대통령은 현실과 다른 얘기 늘 하시면서 지금까지 계십니다. 총리 지하철 타면은 언젠가 총리 계속 3, 4분에 한 분씩 코로나 관련해서 쭉 말씀하시던 총리가 이제 와서는 다음 총리가 오기 전에도 그만두고 나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앞서 우리 이스라엘 봤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방역보다는 사실은 백신 수급이 문제인데 백신 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어디가 있고 지금 또다시 방역 전문가인 김호란 교수가 왔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코로나 방역의 문제점을 김호란 교수의 방역기획관 임명으로 모든 걸 좀 희석시키고 덮어버리려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던 K방역 앞서 있었던 전문가들 그리고 질병청 관계자들, 정경청장 등 모든 사람을 또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거를 넘어가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방역기획관 자리가 필요하다면 일본 스가 총리처럼 미국 가서 백신 구해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백신 만드는 회사에 접촉해서 단 한 도스라도 우리 국민들에서 구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임명해서 백신 수급에 앞장서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가 할 일이지 저렇게 논란이 되는 분을 굳이 방역기관으로 임명을 해서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협과 백신 학회도 이 김호란 발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의협입니다. 기기획관 과학적 의학적 근거와 원칙에 의해 방역 정책을 조언한 게 아니라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만 만들어냈다. 기기획관 임명은 향후 방역 집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백신학회 부회장, 마상혁 부회장. 의료계 내부에서는 기기획관이 코로나 사태 내내 했던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발언으로 반발이 심하다. 정책 실패 지적하고 교정할 전문가가 절실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야당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방역을 교란했던 인사를 오히려 방역의 핵심에 세우는 것입니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힘빼며 대놓고 정치 방역을 하겠다는 선언인지
의료계의 우려가 큽니다.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들으셨지만 야당에서는 혹세무민, 보은 인사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윤희숙 의원, 이분은 백신 확보가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을 혹세무민했고 전문가부터 자기 분야 학문을 배신하면서까지 정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청와대가 국민들 울화 가라앉히고 신뢰 회복하는 것보다 그간 정권에 봉사하며 욕먹었던 분들에 대한 보온이 더 중요하다 판단했다고밖에 안 보인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과 반박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기획관은 백신이 아니라 방역을 담당할 비서관이다. 거리두기 정책, 진단검사 등 방역 조청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해명을 세계일보에 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방역기획관이기 때문에 백신 쪽보다는 아무래도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쪽이 전문가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백신은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이번에 이제 인사를 두고 많은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상황에서 백신을 성공적으로 도입을 해서 방역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국민보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제일 높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인사도 고심했을 것이라고 보이고 지금 사실은 지금 들어오시는 분께서 지금도 백신이 그럼 급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급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네. 그에 맞는 적절한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다른 시점, 다른 상황에서 발생한 인터뷰 가지고 지금도 백신이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걸 전제해서 우려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백신 수급의 어떤 긴급성이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시점마다 좀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청와대에서 사흘을 걸고 백신을 수급을 해야 또 K방역의 마지막 성공점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수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기획관의 의견과 상관없이 이 K방역의 백신 수급 전쟁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편향성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지만 또 국정 철학의 어떤 기조를 같이 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아다르고 어다른데 또 같은 말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릴 수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이 K방역에 성공됐을 때 한 사람만 조언을 한다고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인사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은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이제 기획관의 백신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인데요. 김호란 교수도 이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일찍이 김어준 씨와 관련된 이슈는 바로 그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그리고 고액 출연료 논란입니다. 아직까지도 김어준 씨와 TBS 측은 출연료가 그래서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급기야 TBS 대표보다 연봉이 훨씬 많다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김어준 연봉 TBS 대표 연봉보다 많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 주장인데요. 이강택 TBS 대표의 2021년 기준 연봉이 1억 3,500만 원이다. 국민의힘에선 김어준 씨 출연료가 회당 200만 원이라면 월 4천, 연간 4억 8천이다. 그러면 TBS 대표이사보다 한 5배가량 높다, 많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박정화 대변인. 네. 야당은 계속해서 이 김어준 씨 출연료를 문제 삼는데 TBS 대표보다 많다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이거 어떤 주장이에요? 글쎄, 이제 방송국에서는 대표나 사장보다도 훨씬 많은 연봉을 받는 PD도 있고 그다음에 배우들도 있으니까 저런 거 갖고 시비를 걸 거냐라고 여쭐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분명하게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저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회당 출연료가 200만 원이어서 연간 한 5억 가까운 출연료를 받았었다. 그래서 이게 몇 년간 굉장히 많은 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TBS 방송국마저도 그리고 김어준 작가 스스로도 분명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저는 TBS가 공영
방송으로서 그다음에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방송국으로서 저는 의당 이거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김어준 씨가 연봉을 많이 받아서 출연료를 많이 받아서라기보다는 본인이 진행을 했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가 최근 몇 년간 뭐 공정성, 중립성 등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켜왔고 특히나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굉장히 편향된 방송을 아주 노골적으로 해왔던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본인도 그렇고 방송국 스스로도 떳떳하다면 지금 김어준 씨의 출연료가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김어준 씨의 방송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 시의 의견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을 구해서 조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윤태곤 실장님, 이게 이제 TBS 측이 논란이 제기됐을 때 연봉이 얼마다, 근거는 이렇다. 공개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그럴 수 있지라고 한다면 이 논란이 안 될 텐데 TBS 측이 공개를 굳이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야당에서 야 대표보다 5배 많다, 뭐 4배 많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뭐 3.5배 정도 되네요. 3.5배다.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어준 씨가 출연료를 작게 받았으면은 지금 이런 논란은 없어지는 거냐. 적게 받았다면. 돈도 많이 안 받고 열심히 일했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20만 원 받았다면 해당.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공영방송의 진행자로서 오히려 뭐 민영방송 내지는 유튜브보다 훨씬 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언론 자유라 그래야 됩니까? 그걸 이제 누리는 객관성의 이게 좀 틀거리에서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게 문제 아닌가. 그리고 저는 돈은 그렇게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기 이제 뭐 김어준 씨 개인의 문제고 이렇게 할 건 아닌 게 TBS라는 게 이 방송 특히 라디오 방송 같은 거는 이제 면허 사업이고 규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한 2시간 가량 매일매일 아침에 프라임타임에 2시간 가량을 그 제공되는 거. 근데 그 제공되는 사람이 그만큼 공적인 책임을 지고 있느냐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인데 TBS도 뭐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거였단 말입니다. 광고가 많다. 인기가 좋다. 그러니까 그건 출연료가 높다라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적도 핀트가 다른데 그 핀트가 다른 지적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답변의 핀트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기가 좋고 광고가 많이 들어오고 돈을 많이 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자, 교통방송의 김어준 씨 프로그램에 붙는 광고들이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뭐 알립니다. 뭐 어떤 서울시 교육청에서 알립니다. 이런 협찬 광고들이 그럼 결국 다 세금 아니냐라고 따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교통방송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김호란 기획관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방역기획관이 온다는 말은 청와대에 결국 도움이 되고 국정 운영에 이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제일 안 좋은 거는 청와대라든지 쪽 에너지가 그분을 방어하는데 소진되면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이유에 어떻든지 간에. 그럼 지금 TBS 교통방송의 설립 목적과 의도가 있을 것인데 이 교통방송의 대표부터 전 조직들이 김어준 씨를 방어하는 데 쓰이면은 그게 맞는 거냐 그 이야기죠. 자막 나오고 있지만 TBS 측은 광고 수익이 많아서 오히려 세금을 아꼈다라는 절세론까지 펴며 김어준 씨 논란에 김어준 씨를 두둔하고 있다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윤태곤 실장님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지적이에요. 자, 김어준 씨가 본인 방송에 공영방송 시간에 본인 연봉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공직자도 아니고 선을 그냥 막 넘어가시는데 어떤 의도로 어떤 장단에 맞춰서 이런 기사를 쓰는지는 잘 알겠는데 내곡동 취재, LCT 취재 같은 거 하시길 부탁드리고 공직자도 아닌데 제가 개인 계좌를 뚫습니까? 자, 오버들 하지 맙시다. 뉴스 공장으로 버는 수익이 TBS 라디오 전체와 TV 전체 제작비를 합친 금액 정도 됩니다. 자본 논리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라디오와 TV 전체 제작비를 뽑아서 세금을 덜 쓰게 하니까 세금 논리로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온지는 알겠어요. 오세훈 시장 당선됐으니까 없어지라는 거 아닙니까? 자, 김수경 교수님, 김어준 씨도 절세론을 폈어요. 내가 버는 수익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아끼는 거다. 제작비를 뽑고도 남는다. TBS 해명도 마찬가지고 절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제 서울시가
이제 보조 안 해주면 되겠네요. 사실 지금 보조 안 해주면 된다? TBS 전체 예산의 70% 정도를 서울시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 시민인데 제가 내는 세금의 일부도 TBS에 가는 셈인 거죠. 이제 김어준 씨가 만약에 민영 방송에서 혹은 뭐 유튜브 같은 사적인 채널에서 뭐 어떤 말을 하든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자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이런 서울시의 보조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공중파라고 하는 거는 전파는 공공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항상 공정성 시비가 지금 문제가 되고 또 지금까지 이제 TBS 저 뉴스공장에 출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뭐 조민 씨도 출연해가지고 뭐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뭐 생태탕집 주인도 나와서 오세훈 씨를 뭐 봤다고 얘기했었고 주로 이제 이 정부 혹은 여당의 그런 뭐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명해주는 사람들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보도된 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런 시비에 계속 휘말린다는 것 자체가 저 방송인으로서는 굉장히 오명인 셈인데 지금 광고 수익 많이 벌어주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오히려 내가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액의 출연료를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모순되게 느껴져요. 왜냐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왜 감옥에 있나요? 돈만 많이 벌어주면 상관없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돈 많이 벌어주면 어떠한 공정성에 뭐 시비가 되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주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거는 오히려 본인이 공정하지 못하게 이렇게 좀 선정적인 방송을 하는 것도 돈 많이 벌어도 상관없다라는 어떤 그런 좀 자기의 어떤 공정성을 오히려 스스로 훼손하는 그런 변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조국 흑서의 저자 권경혜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어준 씨를 향해서 수사받는 날 오길, 검찰을 악마화한 김어준 조국, 정권 바뀌어서 수사하게 될 날 오길, 강성친문 지지자들이 듣고 싶은 말 해주는 대가로 200만 원씩 서울시민 세금으로 지급한 것 명명백백히 따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더 많이 벌어졌는데 자본주의에서 뭐가 문제냐라고 되받아치고 있지만 그 말 자체가 돈 받고 열심히 언론을 거짓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자백인지 여부를 확인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같은 뭐 이제 법조계에서 봤을 때 손정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권경혜 변호사님의 말을 뭐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제 저는 숲을 보고 나무만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 쟁점은 특정 방송, 특정 인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지만 전체 방송, 언론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송법에는 누구든지 편성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적시가 되어 있고 형사처벌되게 되어 있는데, 최초로 이제 처벌받은 사례는 세월호 때 이제 KBS 보도와 관련해서 이정현 수석이 해경 관련한 책임 과실에 대해서 방송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된 보도 개입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하지 않다, 편향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 퇴출해야 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조차 방송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방송국들이나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방송은 과연 공정한가, 우리 방송은 편향성 논란이 전혀 없는가라는 물음에 자성하지 않고 특정 인물과 특정 방송에 치우쳐서 방송은 이렇게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똑같은 잣대를 모 방송사의 모 프로그램에 그럼 당신들은 출연료 다 공개할 수 있겠느냐, 당신들은 다 어떤 정말 기계적이든 질적이든 다 균형 감각 있게 공정하게 보도를 했느냐, 이런 질문에 똑같은 잣대로 이 재단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송의 독립성이라든가 어떤 평등성이라든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정 논란이 제기됐을 때 전체의 숲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향적이지 않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편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평가는 청취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하는 공적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예요. 거기서 편향된다라고 한다면 제재를 줄 수도 있고 경고를 줄 수도 있고, 또 많은 방송들이 그 기준에 어긋나서 징계를 받아왔거든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김어준은 방을 빼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간다고 한다면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걸 스스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 청원의 조회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9만 1,808명. 오늘 오전 9시 30분 기준인데, 자, 박정환 전 대변인 청와대 계셨으니까, 물론 그때는 이 국민청원 시스템이 없었는데, 20만이 넘으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30만 육박이네요? 하겠죠. 뭐 언젠간 할 텐데 지금까지 뭐 논란이 됐던 그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 조금 유리한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지만 제가 뭐 뻔히 예상이 되어 있거는 뭐 미디어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청와대와 관계가 없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게 없다라고 청와대가 얘기할 게 뻔한데요. 근데 좀 전에 뭐 저희가 계속 자막으로 봅니다만은 그 김어준 씨가 스스로 나는 공직자도 아닌데 왜 이래? 라고 얘기하는데요. 과연 그러면은 그 전에 본인은 스스로에게 돌아보면서 공직자가 아닌 통칭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본인은 그런 압박을 가해오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직자는 아니어도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공인이면은 분명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인데 오늘 뉴스 중에 가장 핫한 인물들을 딱 3명 갖추셨습니다. 오늘의 핫쌈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핫쌈은 광복회. 요즘 광복회 논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윤 지검장이 돌연 자진 출석했다고 해요. 세 번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벤츠 주차 논란입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복회 논란부터 살펴보시죠. 광복회 변호사가 윤봉길 선생의 손녀 윤주경 의원에 대해서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철승 광복회 고문 변호사 윤주경 의원은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데요. 박근혜 측근이자 재임시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했고 비례 1번으로 공천까지 받았다. 윤 씨 이력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듯 저들이 원하는 최적의 독립유공자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며 수많은 행사에서 마주쳤지만 한 번도 인사를 나눈 적이 없다. 악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을 섞는 것조차 싫기 때문 혐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정철승 변호사의 표현대로 저쪽 소속이기 때문에 말을 섞는 것조차 싫고 혐오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광복회 변호사는 최근에 이런 발언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후손들 수준이 개탄스럽다. 후손들 대개가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온전한 직업도 갖기 어려웠다라며 그러다 보니 태극기 집회 나가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치기도 하고 김원훈 관련 시위하기도 한다. 김 회장은 국가 원로, 엄중한 징계와 법적 조치 의견을 개진한다. 즉 김원훈 회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다. 독립운동 후손들을 겸회한 데 이어서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의원에게 말도 섞기 싫을 만큼 혐오한다라고 밝힌 건데 윤태호 실장님, 왜 그럴까요, 이분? 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독립유공자 투사 손자예요. 손자예요. 독립유공자 손자. 저분. 뭐 이런 저희가 이제 뭐 되게 가끔은 국가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았느냐라는 부분이 답답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좀 자부심 그리고 또 광복회가 그간에 뭐 이런저런 일들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존중하고 그러는 이제 단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게 남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 광복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좀 본인 생각이니까 저거야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팩트가 틀린 게 비례 1번 공천 받은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지금 이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죠. 거기서 이제 공천을 받은 거고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보수 정부 때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근데 저렇게 따지면요. 김구 선생의 아들이 이제 김신 공군 참모총장 교통부 장관도 지내고 대만 대사도 지내고 그랬는데 이분은 박정희 정부 때 네, 참모총장 장관 지냈고 그 대한민국이라는 법통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보수 정부도 있고 또 좀 진보적인 성향의 정부도 있고 또 심지어 이제 권위주의적 독재 정부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쭉 인생을 살면서 이런 역할도 하고 저런 역할도 했던 것인데 그걸 무슨 뭐 만약에 쿠데타에 가담을 했다. 그럼 직접 좀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김원웅 회장부터가 이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화당에 자기가 원서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서 일하는 분인데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또 그 비판을 그냥 나는 이렇다라고 비판을 하면 되는데 못 배우고 뭐 없어서 그런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싫어요. 우리가 광복회장도 잘 몰랐는데 무슨 광복회 고문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는가 싶기도 하고요. 김수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쪽 소속이고 박근혜 측이기 때문에 말을 섞는 것조차 싫고 눈빛도 안 맞추고 혐오다. 그런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가난하고 못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독립유공자의 손자로 알고 있어요. 저 정철승 변호사도.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저분이 사적인 개인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표현들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만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뭐 그것도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광복회에 지금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광복회라는 그 조직 자체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제 독립유공자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의 어떤 뭐 권익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분이 독립유공자의 자녀들 혹은 자손들이 다 못 배웠다.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욕보이면서까지 저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그 악마화를 노골적으로 모욕 줌으로써 내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심리는 아닐까. 그래서 저렇게 아주 공공연하게 아주 낯뜨거운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원색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저런 모습이 정말 보기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김원웅 광복회장은 미국의 대북전단법 청문회를 일컬어서 이거 위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미국 의회 산하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자 김원웅 회장 일본군 성노예는 외면하면서 위선적이다. 자, 이거 팩트가 맞는지 좀 확인해봐야 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민족 분단 불행을 안겨준 미국. 일단은 미국 관 자체가 우리는 그냥 미국 이러는데 민족의 분단 불행을 안겨준 미국이다. 미국 관 자체가 조금 남다르죠. 한국 국민에게 역사적 부채가 있다. 라며 그냥 뭐 저거를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하는 반미적인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박정하 대변인. 대북전단금지법은 사실 논란이 많아요.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김여정이 발끈한 이후에 여당이 대북전단금지법을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서 야당에서는 지금 김여정 하명법이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법이 이 법인데 김원웅 회장 입장에서는 미 의회 산하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갖고 좀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편한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위선적이다라는 것이 과연 이게 근거가 있는 말인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생각이 들려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무슨 근거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걸 스스로 제가 부정해야 되는데 저는 혼돈스러워서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미국 정부는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전시 상황에서의 여성 인권 문제라고 분명히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크게 얘기를 한 걸 저는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김원웅 위원장은 저렇게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우리 민족이 분단된 불행이 어떻게 미국에게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원웅 회장은 지금 우리가 분단된 모든 상황이 미국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미국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 오고 지금 현재도 미국 때문에 우리가 분단 상황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이번 발언 그리고 작년 8.15에서도 발언 기념사를 통해서도 그런 식의 인식을 보여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저런 얘기들을 어떻게 광복회장으로서 계속 얘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저런 광복회장의 궤변을 용인해주고 들어줘야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핫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핫2 이성윤 중앙지검장인데요. 함께 보시죠.
오늘 몇몇 조간신문 돌연 출석 뭐 이런 제목도 쓰긴 했는데 4번 거부 끝에 자진 출석이에요. 검찰의 이제 수원지검 수사팀이 4차례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출석하라, 출석해달라, 출석하시오 통보를 했는데 이 사건은 공수처 관할이다라고 모두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 와중에 공수처장이 관용차를 내줘서 황제 면담 조사를 했다라는 논란까지 휩싸인 바 있죠. 그런데 검찰이 어차피 4번 불러도 안 나오는데 추가 소환 요청 없이 기소하겠다라는 방침을 언론 보도로 알려진 바 있는데 15일 돌연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제 대면 조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맥락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 차기 총장 인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조만간 개최된다. 이성윤 지검장이 차기 총장 1순위로 일각에서 거론되기도 한다.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앞두고 기소를 미루기 위해 막판 뒤집기에 노린 것 같다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태호 실장님, 네.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오라고 후배 검사들이 나오시라고 했는데 안 가 하다가 갑자기 왜 자진해서 갔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되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점점 더 그게 확장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이성윤 지검장의 실제 혐의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바는 아닌 것이고 거기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예컨대 오늘 한국일보에서는 앞으로 뭐 8회를 쓰겠다라고 7회인가 8회를 쓰겠다고 예고를 하고 첫 기사가 났습니다. 이제 한 3면에 걸쳐서 나갔는데 그 법무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에서 어떤 이제 난맥상 혼란이 있었느냐. 그게 또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그 당시에는 이제 대검의 간부일 때인데 그 엮여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공수처 거다 뭐 나는 공수처 담당할 거다 이게 검찰이다라고 하는 그 공수처하고의 관할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제일 크게는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하고 그날 사퇴 즉각 수리했지 않습니까? 한 달 반쯤 됐을 거예요. 검찰총장 빨리 뽑아야 되잖아요. 빨리 뽑아야죠. 이성윤 지검장이 여전히 유력한 후보군의 한 명이다. 라는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는 상황 속에서 판이 지금 몇 판이 엮여 있어요. 이것 저것 다 엮여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치할 것 같잖아요. 예. 정치적으로 움직일수록 뭐 이성윤은 어쨌다 저쨌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일단 작은 하나 부르는데 계속 안 간다 라는 거 하나라도 일단 그건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무슨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손정희 변호사님, 검찰 일각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비판적으로 보는 검찰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으로 내가 추천이 돼야 되는데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돼버리면 이른바 기스가 나기 때문에 기소를 좀 미루기 위해서 안 나가다가 지금 자진 출석한 거 아니냐, 밀리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자,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피의자로 기소된 검찰총장 후보자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걸 회피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해명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반부패 수사부 검사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일단 여러 가지 이제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기소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추론을 하자 보면은 사실은 지금 공수처랑 검찰 간의 갈등이 있죠.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사건을 이첩시켰고 이첩시킬 때 수사만 하고 기소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 말을 안 듣고 수원지검에서 최근에 이규영 검사랑 2분을 기소를 했거든요. 2명을. 그러면 사실은 또 이성윤 지검장 사건도 수사만 하라고 공수처에서 보냈는데 이제 전격적으로 기소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기소돼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무죄 증명하는 것과 피의자 신분에서 또 이제 무죄 주장을 해서 다투는 것과 이 절차적으로 어떤 기회를 빼앗길 염려가 있다라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서 섣불리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좀 미루기 위한 거 아니었느냐, 다목적 포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수사는 한번 받아야지 이런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꼭 뭐 검찰총장 때문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항변할 기회에 있어서 기소돼서 항변하는 것과 기소되지 않은 채 항변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흥미로운데 자, 이번에는 이 시각과 관점을 좀 바꿔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박찬호 대변인 임명하는 청와대 입장에서 왔을 때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임명하고 싶더라도 혹시 피의자 신분이다 이러면 예컨대 그 자리가 뭐 검찰총장이나 뭐 굉장히 중요한 기관장의 자리라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멈칫하게 됩니까? 아니면 개의치 않습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리고 멈칫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멈칫이 아니라 사실은 피의자 신분이라면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만약에 이 법조계 일각에서 저런 시각, 그러니까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받아야 되는데 기소될 문제가 있어서 그걸 늦추려고 한다라고 하면 청와대도 잘못됐고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잘못됐고 애초에 마음을 비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아까 엮이는 게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동훈 검사장 있잖아요. 예.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보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실무 검사들은 한동훈 이제 수사 중단, 무혐의로 끝내야 된다라고 예. 하는데 뭐 전화기 포렌식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결제 안 해준다 그러잖아요. 이성윤 지검장이? 예. 남의 거는 이제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거는 그 이야기가 또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만약에 지명이 된다면 청문회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다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에 대해서 그 중앙지검장식이나 돼서 왜 출석 안 했냐, 소환 안 했냐, 응하지 않았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의 해명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일단 입장문 냈어요. 오해가 있어도 어떤 의도가 있어도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결국 그 모습 드러낸다. 김학의 출금 당시 개입 사실 없고 외압 행사하지도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해당 사건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검찰과 공수처 간의 의견 조율을 기다린 것이다. 다른 의도 없이 공수처랑 검찰이 잘 의견 조율하기를 기다린 것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수원지검 측은 그 수사 대상자의 일반적 주장 힘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진작 조사받았으면 되는 것 아니었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김수경 교수께서는 이 지검장의 지금 해명도 사실은 아예 동떨어진 해명은 아니거든요. 그 공수처와 검찰 간의 의견 조율을 기다린 거다. 안 간 게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그 공수처가 맨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을 맡아야 되는 게 이제 법적으로 맞긴 맞죠. 하지만 지금 수사 인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검찰에 이첩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그럼 우리가 수사해서 기소할 거야라고 하니까 아니 수사권만 이첩한 거고 다시 기소권은 우리한테 줘야 돼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굉장히 그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니들은 수사만 해. 그쵸. 기소는 우리가 할게. 다시 기소는 우리가 할 거야라고 해서 이제 또 검찰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이첩했으면 수사권 기소권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은데 이제 이성윤 지검장의 주장은 그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정리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느라고 검찰에서 소환을 계속 이제 통보했을 때 내가 안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공수처에는 갔었죠. 예.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그렇지. 다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공수처에서 부를 땐 또 그냥 그렇군요. 황제조사라는 논란까지 야기되면서 갔었단 말이에요. 그럼 공수처는 왜 갔냐? 그러면 약간 이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이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기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된다는 건 검찰에 어쨌든 힘을 실어주고 검찰의 수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논란과 기싸움에서는 오히려 공수처에게 훨씬 힘을 실어주는 듯한 행보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 됐을 때 예. 부하들을 데리고 검찰을 이 조직을 이렇게 이끌고 또 후배들이 그걸 따르고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또 청와대에서는 물론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되면 당연히 그 검찰총장으로 지명하기가 어려워질 텐데 사실 피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총리를 누구를 바꾸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검찰총장을 누구를 앉히는 거를 봤을 때 과연 청와대가 이번에 이런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거에 대해서 약간 각성하고 뭔가 좀 더 포용하는 인사를 할 것인가를 볼 때 총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총리보다 검찰총장을 누구를 앉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만약에 여기서 이성윤 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앉히게 되면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전혀 반성하지 않았구나. 결국은 자기 사람들을 심어서 정부의 불리한 수사들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앉힌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분석이에요. 김수영 교수가. 그럼 공수처는 왜 안 갔냐? 라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 교수의 개인견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핫3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장의 주차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건 그 차가 세워진 위치도 논란인데 그보다도 그 차에 차주가 붙여놓은 문구가 더 논란입니다. 자, 이렇게 두 칸 차지하고 있는 벤츠. 그런데 이런 글이 있어요. 저희 주차장에 이런 사람이 삽니다. 건들면 인생 망할까봐 무섭네요. 자, 왜 무서운지 살펴봤더니 차주가 써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저 벤츠 차량에 붙어 있는데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 라며 저렇게 두 칸을 떡하니 차지한 채 주차를 해놨다라는 일종의 이제 시민 제보 사진, 고발 사진이 올라왔는데 자, 이제 보통 무개념 주차라고 하죠. 두 칸에 혼자 차지하고 있는 거. 그런데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무섭습니다, 일단. 전화하세요라고 하는데 어디 겁나서 전화할 수 있겠습니까? 손해배상 10배 청구하겠다. 죽을 줄 알아. 전화를 하세요. 자, 이 글에 대한 댓글 반응을 살펴볼까요? 손대면 죽는다. 발대면 살인 협박죄 징역 3년. A클래스가 벤틀리가 될 줄 아는 보물이로 집에다가 대지 왜 주차장에 댔냐. 사람이 차를 모시고 사네. 아이고. 라는 반응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 사실은 자, 윤태곤 실장님. 벤츠 좋은 차죠? A클래스는 좋은 차긴 한데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C클래스든 아니면 벤츠 제일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잘 몰라요. 네. 그거라고 한들 이렇게 두 칸 차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근데 또 문구가 섬뜩해요. 차를 아끼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자기 전화번호 이렇게 있을 건데 저는 저런 거 못 쓸 것 같아요. 겁나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같이 저걸 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름만 안 썼다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화제도 되고 화제의 인물도 되시고. 손정희 변호사님, 이거를 보고 현행법적으로 문제될 바 없습니까? 일단은 도로교통법에서 이야기하는 도로가 아니어서 주차 관련된 규칙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법률적인 제재는 하기 어려운데 법률적인 제재보다 가장 무서운 게 입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이죠. 혼자 사시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되면 금방 몇 동에 몇 호 소유자다가 소문이 쫙 나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살죠? 제가 볼 때는 초보 운전이다 이런 표시 없으니까 운전 못해서 저러신 것 같지는 않고 내 기한 차 누가 긁을까 봐 두 칸 차지하겠다는 것인데 내 차 다 기아죠. 지나친 차부심은 입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곤란함을 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격도 손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제자리에 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안 긁어요. 지나치게 고민하실 필요 없는 문제인데 지나치게 본인이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각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 협박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해요. 협박죄가 성립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형법이 범죄로까지 처벌을 하려면 특정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서 정말 공포감을 야기할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저거는 이제 일상적이진 않지만 경고의 의미다 정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거라서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런 거는 그럼 손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파트 입주민에서 이렇게 자체 못 뛰게 하는 표지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벤츠 차주 측의 해명이 나오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 윤석열과 반기문의 3주 이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윤석열과 반기문의 3주 자, 향후 대권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재보궐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금태섭 전 의원과 만난 바 있죠. 화두는 윤석열을 어떻게 영입할 것인가, 신당과의 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나실? 내가 스스로 만날 용의는 없어. 그럼 연락이 오면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아는 거지. 새로운 당을 만드시거나 그럴 계획은 하나요? 나는 그런 생각이 추워도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거 질문할 줄 말라고. 국민의힘이 현재 국민의당이랑 합당하는 데 있어서 계속 약간 어쨌거나 아직은 잡음이. 국민의당, 국민의힘의 힘을 통합을 하라고 지금 오세훈이 시장 당선시킨 그런 식으로 선거 결과를 갖다가 해석을 하면은 내가 보기에 별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국민의힘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먼저 만날 용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박정환 전 대변인도 잘 아시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메시지는 뒤집어서도 해석을 해보고 거꾸로도 해석을 해보고 이러쿵저러쿵 좀 전략적으로 봐야 될 측면이 있는 건데, 내가 먼저 만날 용의는 없지만 바로 기자 후속 질문 나오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연락해 보면 이라고 했을 땐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 된다. 이거 뭐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서 적극적으로 뭐 할 생각은 없지만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내가 응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러브콜을 좀 보내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듣고는 꼭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만나 뵈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김종인 전 위원장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제 하셨던 말씀, 오늘 하셨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이게 뭔가라고 해석이 어려운데, 저도 사실은 어려워. 이게 국민의힘 그동안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섭섭한 게 많은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애정이 완전히 식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하는 말씀이 한 5달 후쯤에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예방주사 침을 놓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쭉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국민의힘이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가는 야권의 움직임 속에서 예견되는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먼저 이렇게 해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 그동안 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을 쭉 이끌어왔던 거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소 약간 좀 이쪽에서 좀 서운하게 많이 한 게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말을 직설적으로 하시는구나라는 생각도 일종의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은 관건은 윤석열 전 총장일 텐데 함께 보시죠. 야당의 윤석열 입당 자신감, 3주 못 버틴 반기문 때문이다라는 뭐 분석 기사가 오늘 한 신문에 실렸는데, 제3지대 바람을 일으켰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금이 환약 20일 만에 불출마 선언을 했죠. 캠프 사무실 사비로 얻었고 운전기사와 비서, 교통비까지 모두 내 돈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대선 후보 공식 선거 비용, 인구수와 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산정되는데, 내년 대선 선거 비용이 한 500억 원 안팎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원금 충당 규모는 최대 10%, 경선 본선 25억씩 후원이 가능하다. 나머지 이제 선거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든다. 이게 뭐 웬만한 사람은 충당하지 못할 비용이죠. 윤석열 총장의 재산도 분석이 됐습니다. 함께 많다고는 해도 뭐 70억밖에 안 되고 이 중에서 본인 재산은 2억밖에 안 된다라는 기사에 어떤 뉘앙스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인 돈이다. 그러니까 2억 얼마 갖고 있는 사람이 500억을 조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야당은 입당한다라는 건데, 전략통 윤태곤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첫 숫자가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그래요? 박정환 대변인도 큰 선거 많이 해보셔서 알지만은 그 환급을 받아요. 환급 15% 이상 하면은 법정 선거 비용은 다 100% 환급 받습니다. 한 400억 정도 될 거예요. 펀드를 하는 방법도 있죠. 펀드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지자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환급 받아가지고 주는 건데. 그런 방법도 있어요? 보통 이제 이자율을 2% 정도 쳐줍니다. 그럼 이게 3개월 정도 돈 쓴다고 하면은 0.5%잖아요. 400억에 0.5%면은 2억 이자만 드리면은 400억 빌려 쓸 수도 있어요. 인기 좋으면. 그거는 후원금이랑 별도로? 그렇죠. 후원금은 그냥 주는 거고. 주세요. 그다음 펀드는 빌려주는 거죠. 2%면 좀 저리네요? 근데 그거 돈을 너무 많이 주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 빌려주는 것도? 그렇죠. 돈 빌릴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좋으면 돈 문제는 좀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예를 드린 말씀 외에 선거 시작하기 전까지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돈도 빌릴 수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윤 총장이 지금 당장
뭐 자기가 움직이고 사람도 만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돈은 이제 생돈으로 써야죠. 지금부터 선거 시작까지는 그렇죠. 이제 생돈이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긴 하고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인데 본질적인 문제는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반기문 총장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이제 말실수라든지 그 문제 때문에 뚝뚝뚝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돈줄도 마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고 이건 뭐 재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근데 국민의힘이 조금 답답해요. 국민의힘이 답답하다. 저 이야기가 처음에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이 방송에서 약간 흥미 위주로 이야기를 했고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돈 없으면 안 될 건데 이게 그 거대 공당이라는 게 뭐 우리의 비전의 문제, 우리 이제 힘을 합치자 이런 식의 이제 제안이나 압박은 있을 수 있지만은 너 돈 없잖아. 이게 무슨 참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70억 있는 사람한테 너 돈 없잖아. 이런 돈 건 좀 없어서 맞지 선거 않다. 못 하잖아라는 거는 없어 보인다는 그리고 거죠. 국민의힘이 그 돈이라는 게요. 자기들 개인이 걷어서 만든 돈입니까? 그 공당이란 당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를 하고 아까 우리 교통방송 이야기도 나왔지만 혈세로서 이제 정치를 위해 가지고 쓰는 선거 공영제 때문에 주는 돈인데 이게 자기 돈인 것처럼 뭐 내 말 잘 들으면 줄게 이런 것도 우습죠. 김수영 교수님. 그러니까 저도 좀 그 부분이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물론 돈이라는 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고 당연히 이제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데 유난히 이 돈 때문에라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직의 힘을 빌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꼭 돈 얘기를 하는 게 왜일까? 약간 모양 빠지게 제 혼자 그냥 생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도 너무 윤석열이 멋지게 들어오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 친박, 친이 있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어쨌든 감옥에 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멋지고 당당하게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이 당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런 방식의 모양새를 원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감정이 좀 미묘복잡할 수 있다. 미묘복잡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윤 총장이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검찰총장 정의와 헌법 정신을 얘기하면 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정치인이 된다는 거는 돈 때문에 비굴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그 정파 때문에 자기의 소신을 좀 굽힐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정치인으로 진짜 됐느냐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일종의 약간의 시험하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할까? 저는 혼자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지금 다양한 관측과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른바 돈 얘기, 국민의힘에 다양한 견해 들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윤 총장의 최근 지지율은 얼마나 될까요? 함께 보시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0% 이상 후보만 추렸는데 세 분. 윤 전 총장이 37.2%, YTN, 리얼미터. 이재명 씨 21%, 이낙연 전 대표 11%. 2위 이재명, 윤석열, 1위 윤석열의 격차가 16.2%포인트가 벌어졌으니까 두 분의 여론조사 격차 갭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최근 근황과 관련돼서 주변에서 본인에 대한 책을 많이 출간했는데 윤 전 총장이 이 책에 대한 본인의 입장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관련 서적, 윤석열의 진심, 구수한 윤석열, 농담삼아 저 구수하니 구수하다도 있고 사시 구수했다. 재수, 삼수, 구수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상위권에 모두 다 베스트셀러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윤 전 총장이 주변에 내 동의 없이 자꾸 책에 나와서 황당하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진심 저자 이경욱 충암고 동창 전직 기자 출신 씨. 지난해 9월 40년 만에 2시간 반가량 대화 이후 책 내겠다 연락을 했는데 윤 전 총장이 그때 아니 무슨 몇십 년 만에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무슨 책을 쓰냐. 그러지 말라. 만류를 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류했는데 그냥 쓴 거죠. 자, 해당 내용은 책에 반영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진심 92쪽에는 내가 책을 내겠다고 하면 그는 고맙다고 답했다라고 책에는 써졌는데 저자의 주장인데 윤 전 총장은 내지 말라라고 사실은 만류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번엔 구수한 윤석열.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들이 본 과거 에피소드가 정리되어 있는 윤석열 개인에 대한 어떤 일화를 담은 책인데 이때도 뭐하러 그런 책을 쓰려고 하냐 만류를 했더라.
친척들이 사진 자료를 제공했군요. 그것도 이제 친척들한테 그 사진 주지 마시라 만류를 했다고 하는데 만류한 본인과는 다르게 사진은 제공됐고 부소한 윤석열은 책이 나왔다. 뭐랄까요? 통합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요즘 나를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최근 측근에게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윤 전 총장의 본인 이제 심경은 좀 불편하다라는 거라는데 그 장면이 좀 떠올랐어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 징계하겠다라고 진지하게 밝히면서 왜 각종 여론조사에 내 이름 넣지 말라라고 적극적으로 안 밝혔느냐, 정치적 중립성 위반했다라고 지적해서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그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였을까요? 내가 책 내지 말라라고 만류는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왜 내냐 그러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로 거론되기 때문에 내 동의 없이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책을 쓰고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책을 낸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검수 안 한 내 얘기가 나가는 건 좀 불편하죠, 일반적으로. 하지만 정치인이 될 자는 이런 정치적인 평가나 외부의 평가에 조금 더 이제 간대해지고 너그러워져야 될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되기 전과 후부터 계속 측근들이 책을 내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 비판하는 걸 사생활 폭로까지 굉장히 다방면의 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은 이런 외부의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초연한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독자들이 요 정도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잘 모르는 사람이 썼을 개연성도 감안해서 책을 사셔야 될 것 같고. 그렇군요. 특히 지금 또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은 항상 따라다니는 게 테마주거든요. 이런 테마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예.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과 별로 친분도 없는데 소위 자기 장사를 위해서 허위 사실로 가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 같고 윤 전 총장도 이걸 알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인데요. 이번엔 여당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재보궐선거 패배 후에 쇄신을 하겠다라고 나섰고 또 그에 발맞춰 원내대표 선거, 당대표 선거를 했고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이슈를 두고 당내에서 불협화음과 잡음이 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당대표 주자들이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권 재창출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혁신과 단결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자, 당대표 주제들은 그래도 친문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발언들이었습니다. 원내대표에는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들이 논란입니다. 우리 당이 지난해 이 총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월 7일 날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하셔야 됩니다.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냐? 내곡동 땅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자, 그런가 하면 최고위원에 도전한 김용민 의원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보궐선거 패배의 상처를 이겨내고 민주당스러운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초심을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보궐선거에서 끄집어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한때 이제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라고 했다가 강성 당원들의 비판에 지금 민주당의 모습에서 이제 조국 이야기에 대한 언급은 사라진 모습인데 당대표 주자들, 원내대표 당선된 분, 최고위원 도전한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윤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별 말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그거는 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질문이 그쳐질 때까지는 대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흥미로운 말이에요. 질문이 그쳐질 때까지는 대답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야권에 보면은 황교안 대표 시절부터 뭐 탄핵의 강을 넘어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이게 김종인 그 위원장 체제에서
공식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린 공식 사과한 거야? 라고 그래도 물어볼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약간 알리바이가 되는 것인데 저 이제 뭐 묻지 마라 하면은 당내에서야 안 묻겠지만은 바깥에서 이제 안 물어볼 것이냐라는 거. 그 우회하는 제가 볼 때 정치에서는요. 우회해서 나가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다 돌아오더라고요. 언젠간 돌아와요. 더 뭐 다른 문제가 터져서 저게 덮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어쨌든 민주당의 분위기는 성찰 뭐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단결하자, 질서 있게 나가자 이런 쪽인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건 하나 이런 거예요. 오늘 조간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청와대에서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 그다음에 이철희 정무수석은 임명받았으니까 여권이 쓸 수 있는 가용한 인적 자원 중에서 그 두 사람 정도면은 상당히 중도적인 인물들이고 조금 성찰적인 인물들인 거죠. 그렇죠. 그럼 청와대가 내보내는 시그널은 그건데 당에서는 원내대표 윤호중 그다음 뭐 조국 사태 묻지 마라. 우리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 당당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엇박자가 날 수가 있다. 보통 보면은 정권 말에 청와대가 아니 뭐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라고 좀 세게 나가고 당은 대선을 바라보면서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지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지금 당청의 이런 엇박자는 보편적인 그 엇박자하고 방향이 반대예요. 그렇군요. 그게 독특한 점이에요. 예.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 오늘도 나오고 있고요. 지난 재보궐선거 때 20대 남자, 이 남자들의 선택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랬습니다. 72.5%의 20대 남성을 출구조사 결과 오세훈, 국민의힘 쪽으로 확 지지가 됐죠. 20대 여성과는 정말로 다른 분위기였는데 자, 민주당 내에서 등 돌린 20대 2대남을 잡아라 라는 구애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 군사훈련을 받게 하는 남녀 평등 복무제. 여자들도 모두 100일간 의무 군사훈련 해야 된다. 자, 글쎄요. 논란입니다. 김남국 의원, 전국 지자체 채용 시 군 경력 인정. 전용기 의원, 공기업 공공기관 승진해서 남자들 병역 의무 경력 반영하라.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된다고 합니다. 진중권 교수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실현 가능성 없는 입술 서비스로 2030 표나 얻어보겠다는 포퓰리즘, 이대남을 위해 준 척하면서 그들을 조삼모사 고사의 원숭이 취급하는 거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다라는데, 자, 박정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여성들도 다 100일 동안 의무군사 활동을 받고 이제 남성들의 어떤 병역 가점을 승진이나 어떤 뭐 채용에 평가돼야 되고 하는 이야기들들. 그래도 우리 박용진 의원 우리 돌직구쇼에서 같이 쭉 했었는데 저런 얘기에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100일 동안 군사훈련 받으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다른 뭐 우리 그 건에 대해서 뭐 이미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남성들의 그 군 가산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 2030의 젊은 청년들이 왜 지지를 접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뭐 군 가산점 못 받아서 아니면 여자들하고 같이 그 군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지금 지지를 철회하는 거는 아닌데 그 건에 대해서 너무 또 가벼이 올라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씁쓸한 마음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박용진 의원한테 저것만은 책을 이미 썼다니까 뭐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책에서 좀 뺐으면 100일 군사훈련 받는다고 저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나라를 지키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닌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좀 전달해 드립니다. 손정희 변호사님은 또 여성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저 군대 징병제 문제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수정하고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특정 나이만 되면 모든 국민의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걸 배제하고 모두 국방의 의무를 획일적으로 져야 되느냐. 사실은 앞으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지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의 과거의 전투처럼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는 걸 전제로 훈련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방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이 징병제를 모병제로 일정 부분 바꿔 나가고 그러면서 국방의 임무를 실제 수행하는 사람들의 폭을 넓혀가는 것.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아까 진중권 교수가 쓴 걸 보면 본인도 모병제는 찬성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굉장히 좀 실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낮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세대가 지금 무슨 토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이 이제 제시한다고 보이고요. 이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대선 공약으로 이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만큼 고민 깊게 낸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장래 우리 나라가 지금 뭐 휴전 상태이고 위험한 상태라고는 하지만 국방력이 악화되지 않으면 모병제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준비하고 토론하고 대선 주제로서 후보들이 이야기할 만한 주제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로 다른 의견들 상당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일주간 마이크가 안 들렸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